것들이 너무 다 이렇게 계획된 세팅 같아서 야, 이거 직위원 판사의 그 결정은 도대체 사실은 누구도 뭐 법을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뭐 변호사든 뭐 네. 검사든 판사든 누구 할 것 없이 말도 안 되는 결정 아닙니까? 저 빼곤 여기에 지금 이제 막 김한규 의원이 모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뭐 네. 생방송이 네. 미리 잡혀 있어서. 저를 제외하고 5분이 다 사실 어쨌든 법조인 출신이신데 뭐 아직도 이제 법조인이라고 부를 수 있고 당혹스러운 일이라고들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볼 때.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김남근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부분, 그러니까 이 결정의 가장 큰 문제는 뭐 감정적으로 이게 뭐 검찰이 어떻고 뭐 사법부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떠나서 내란죄를 일으킨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을 지금 다시 풀어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내용들에 대한 증거인멸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최후 변론 하루 전날, 그러니까 24일이죠. 공개한 영구 용역 제목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 재분류 영구 용역 이런 거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네. 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 재분류 연구 용역 여기서 이제 비공개에 네네. 대한 세부 기준에 초점을 맞춘 연구 용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일반적인 일인지 이게 어떤 건가요? 이게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그 취임할 때는 네. 대통령 기록에 대한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 그때는 뭐 청와대도 열고 네. 그런 약속들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처음에 공개했던 연구 영역 제목은 대통령 기록물 적극적 공개를 위한 비공개 정보, 네, 비공개 정보 세부 기준 개정 이런 식으로 적극적 공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공고되면서는 적극적 공개라는 단어가 사라진 거죠. 지금 내용을 보니까 네.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그러니까 예전 청와대로 보면은 이제 비서동이 있고 경호동이 있는데 이 비서실과 경호실의 택배 물품 목록까지도 다 비공개 대상에 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비공개했는지를 뭐 적용례를 46가지를 쭉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기록 이렇게 기록관에 대해서 비공개하고자 준비를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게 파열을 예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가요? 연구 용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이제 발주자가 연구 용역의 방향을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또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다 공개하자고 연구 용역을 시작을 했는데 네. 갑자기 중간에 이제 비공개를 할 것들을 그 철저하게 이제 예시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바꾼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사후적인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 비공개 부분을 만들고, 네. 뭐 그게 이 내란 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을 염두에 두고 최근에 그렇게 바꾼 건지 그것도 네, 이제 네.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나중에 퇴진할 때 물러날 때에 대비해가지고 이제 그 막상 해보니까 자기들이 숨기고 가야 될 게 많다. 그래서 이제 비공개 범위를 넓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나중에 정권이 바뀐 다음에는 네. 반드시 한번 조사해야 될 대상이 아닐까 사실 생각합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이렇게 건드리는 거는 정권 말기에 논란이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김한규 의원님은 거의 정권 말기까지 대통령실에 있었죠. 되셨죠. 예, 저는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분류하는 작업들을 했거든요. 네. 정권 말기 제가 마지막 1년 있었으니까 하는 일들이 우리 한준호 의원님처럼 초기에 근무하신 분들이 정리 안 해놓고 간 것들을 저 잘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네. 정권이 끝날 걸 생각 안 하는데 이제 네네. 마지막 이제 1년 동안 그 전에 것들을 다 보면서 분류를 하거든요. 네. 근데 법률 용어가 추상적인 게 많아요.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제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들이 쭉 나와 있고 또 그게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도 거기에 또 따라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용어에 따라서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저 연구는 어떻게 하면 그 재량을 확대 내지 남용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볼까? 안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까. 사실 네. 기준을 정해서 쭉 뿌리면 각 수석실 비서관실에서 그거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작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탄핵이 인용되면 2달 동안은
거의 그 작업 상당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용을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대통령의 네, 그 준비하고 메모까지도 다 이게 기록물로 보관이 되지 않습니까? 원래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생활 관련된 이런 것들을 뺄 수 있는 요건들이 있어서 제 생각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들은 다 뭐 그런 걸로 빼려고 하지 않을까.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임기가 좀 남은 대통령 기록물 관장도 좀 네. 교체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거 보면은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파면은 어쩔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을 좀 보였던 것 같은데 제 추측이 좀 맞을까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의총을 해도 굉장히 분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 청구인 측 대리인단에 참여하고 계신 한 의원님께서 이제 뉘앙스를 이렇게 했죠. 본인도 이제 뭐 사람이 특정될 수도 있지만 그 헌재에서 일을 해봤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정보도 이렇게 정확하게 흘러나오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는 거를 함부로 추측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금 우리가 어쨌든 윤석열 탄핵 여기에 좀 집중하는데 좀 올인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는데 어쨌든 이 대비는 이들도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비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준도 바꾸고 네. 기록 관장도 바꾸고 네.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이렇게 것 같아요. 잠기면은 풀 수가 없나요? 제가 요거는 법률을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 이제 고등법원 판사의 이제 허가를 받아서 풀 수가 있습니다. 풀 수는 그래서 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 이 비공개로 분류된 자료들의 목록 같은 걸 확보해서 네. 저희가 봤을 때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법 규정을 확장 해석해서 비공개로 분류된 것들은 다 재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야 될 거고요. 네네. 뭐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등법원 이제 판사의 허가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국회가 딱 잡고 있으면 법을 못 고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네. 비공개 대상을 무한히 확장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 용역을 맡겨서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했다라고 저는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입법권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동향이 있었다 정도이고 윤석열이 12.3 계엄을 선포했을 때 이 제대로 된 국무회의 절차를 지켰냐. 실은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국무회의는 아니었다 이런 증언도 하긴 했었는데 일부 장관들이 당시 상황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게 왜 정식 국무회의가 될 수 없는지 검찰에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밤 9시쯤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선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등 8명이 원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재외 공관이라고 적힌 A4 용지를 건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장관은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내가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했겠냐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고 밤 9시 20분쯤 이제 나가달라고 해서 김용현 전 장관만 남고 모두 집무실 옆 회의실로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장관이 이때 상황을 그린 그림을 보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빠졌고 한 총리와 조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 6명이 전부였습니다. 이때 한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서 얘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윤 대통령을 설득했다면서 다른 국무위원들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시 밤 10시 10분쯤 도착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묘사한 회의실 상황은 이랬습니다. 송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추가로 도착한 자신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 자세히 그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8명의 1차 모임, 바로 옆 회의실에서 10명의 2차 모임이 있었던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바로 이 2차 모임이 국무회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태열 네네. 장관이라든지 송미령 장관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네. 이게 국무회의라고 절차를 실제로 갖추지 못했다라는 게 맞지 않나요?
국무회의라고 하면 일단 회의록도 작성이 돼야 되고 부서를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부서로 하도록 돼 그래서 있죠. 그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사인하고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뭐 그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들이 한 명씩 불러가지고 쪽지 하나씩 주고, 네. 그 뭐 최상목 장관은 이제 국회 예산 끊고 뭐 비상입법회의 만들려고 그렇게 다 지시를 한 거지. 네네. 회의를 해서 논의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덕수 총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건 뭐 이렇게 새롭게 이제 그림이 하나 나와서 그런데 네. 이미 국회 여러 번 그 증언이 본회의 있었고. 절차에서 네네. 그 총리야 장관들이 얘기한 거 보면 다 한결같이 네. 국무회의란 실체는 없었다. 그냥 네네. 개별적 저희가 이제 지시만 받았다. 그간의 증언을 봤을 때는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모였는지,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 뭐 대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대기했는지가 저희가 머릿속으로 상상만 증언을 들으면서 했는데 실은 저 그림 자체가 그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 아, 이 상황은 이랬구나라고 명확하게 추측을 하기 참 좋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조태열 장관이나 이제 송미령 장관 증언에 따르면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한덕 총리에 의해서도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 이건 명확해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다. 이거를 강행을 했다. 이 정도까지는 그러면 거의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증명이 된 거죠. 네. 한덕수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대표해서 절차적으로나 네. 실체적으로 국무회의는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네. 국회에서도 증언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조태열 외무부 장관하고 농림부 장관이 그 뒷받침하는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네. 정말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네네.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 비상계엄이 위원이고 그 위원회 정도가 중대하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뭐 네. 나머지 4개 아니어도. 법조인들이 5분이나 계시니까 저는 정말 그 무지해서 여쭤보는데 모든 국민이 딱 이 정도까지만 봐도 야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으니 이거는 반드시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 때만 기다리면 되는 거구나. 이제 물론 이제 때에 대한 답답함도 있지만 그런데 또 국민의힘 측의 몇 사람들을 만나보면 기각이 될 것처럼 굳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느 부분에서 그런 기각에 기대가 있는 걸까요? 근데 이제 그 법조인이 아니신 분들 중에 이제 재판관들이 뭐 여론이나 네네. 심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막 판결이 바뀌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판결문이라는 것도 굉장히 정교한 논리 체계에서 쓰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그 5가지 탄핵 사유 외에 다른 얘기들은 거기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네. 5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서 각각 그 뭐 5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그다음 포고령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그다음에 네네. 국회 봉쇄했느냐, 그다음에 이제 영장 그 없이. 성관이 침탈했느냐, 그다음에 이제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언론인 뭐 이런 거 체포 지시했느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건 네네. 그거에 대한 이제 주장에 대한 판단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면 이제 뭐 헌법을 위반했다, 뭐 개헌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중대성 판단을 하는 네네. 건데. 근데 그런 체계하에서 이제 그런 뭐 심기나 지금 뭐 윤석열이 뭐 구속 취소가 됐네 뭐 그런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 한마디도 들어갈 내용들이 아니어서 그렇게 그 탄핵 사유가 네. 탄핵에 대한 판단들이 네.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오늘 헌재에서 이제 13일에 네. 뭐 이창수 등 선고기일을 잡고 또 18일에는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금한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그 사이에 헌재가 이제 대통령 탄핵 사건을 선고하겠다라는 일자는 폭을 좀 좁혀진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나쁘지 않게 뭐 저희의 희망회로를 돌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굳이 이런 사건들을 먼저 선고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안타깝지만 요 4건의 사건은 저희한테 안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을 하면서 약간 헌재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결정을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기각될 것들을 좀 먼저 골라서 선고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지금 헌재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나온 증거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얘기를 지금 제대로 한 가지만 얹자면 네. 이게 지금 공개된 게 검찰 수사 기록에 있던 게 헌재에 제공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못 봤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다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네. 그거를 이제 뭐 증명하기도 그거를 하고. 이제 국회 소추인단 쪽에도 자료가 제공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한테도 일부가 공개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미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에서 수많은 기록을 제공했다. 그리고 헌재가 그런 것들을 다 봤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헌재에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뭐 인용에 대한 결과는 뭐 전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을 알고 싶으면 극우 유튜브를 보시면 돼요. 네, 제가 몇 개를 좀 봤더니 그분들의 뇌피셜은 네. 최근에 그 권한쟁의 이제 결정이 나왔을 때 세 분이 별개 의견을 내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분들이 힌트를 주고 있다. 내가 당신들의 편이다라는 거를 사인을 보내거나. 예, 그냥 동의하면 되는데 굳이 별개 의견, 사실은 별개 의견은 법적으로 보면 결론은 동일한데 그러니까 이유를 좀 달리하는 거라 반대 의견하고는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힌트를 주고 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지금 애매한데 그분이 그 이준숙 방통위원장 때는 4대4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지금은 3대5 내지 4대4다. 그래서 마흔역 재판관이 들어가면 큰일 난다. 3대5인데 만약에 그 마흔역 재판관이 들어오면 3대6이 되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변론도 다 종결되고 마흔역 재판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바뀔 게 없는데 이분들이 그 비법률적인 주장을 너무 세게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흔역 임명 안 하는 게 대통령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게 예. 그렇게 들어보니까 김건희 윤석열이 네. 굉장히 그거 유튜브를 많이 본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추측건데 지금 최대행 쪽에 뭐 어쨌든 관저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시할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들은 그 최대행 측에서는 마흔역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하기가 쉽진 않은 거죠.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겠네요. 근데 하나 이제 오늘 이제 그 관련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뭐냐면 윤석열이 계엄을 할 때 그 본인이 명분으로 들었던 것들 뭐 JTBC나 여러 보도에도 나왔지만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탄핵 이것이 마치 트리거가 돼서 계엄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만일에 이게 13일에 뭐 헌재에서 기각이 나거나 하면은 윤석열 탄핵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뭐 네, 이것도 그냥 판결을 할 때는 이제 네. 그 아무거나 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네. 정확히고 주장된 사실에 대해서 그치, 판단하는 이게 연결된 거거든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 사유는 5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5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이것저것 다 갖다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그건 뭐 제가 보기엔 영향을 미칠 사유는 아니고 우리 김한규 의원 말씀하셨듯이 판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약간 이제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한쪽으로 전부 몰리는 판결을 해버리면 네. 편향됐다라는 네.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뭐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했다. 그래서 마치 균형 있게 네. 판단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겠는데 딱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정무적 판단이 아닌가. 이건 태우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요건 되고 이제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네네. 뭐 이제